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나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했던 미국의 8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덕이었던 것 같은데요. 현지 시간 기준으로 29일이죠. 이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 임시 예산안 합의에 나섭니다. 이게 통과되지 않게 되면 또 10월부터 셧다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9월 30일 네. 회계연도 말이 되면은 또 미국에서는 이 셧다운 얘기가 늘 나왔는데요. 그러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임시 예산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을 대량 해고할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했습니다. 네, 하원에서 공화당이 마련한 7조짜리 임시 예산안은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부결된 상황입니다. 미국 내 양당 합의가 지금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죠. 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10월 1일부터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현 지출 수준을 유지하느냐,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연장하느냐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섰지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국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가게 되는지 아니면 셧다운 직전에 또 타결을 이뤄낼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지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최근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서 청기백기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내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되면 증시는 오르고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 곧바로 증시는 떨어집니다. 전 거래일에는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었는데요. 금요일장에서는 다행히 물가 데이터가 예상대로 나오면서 연내 2회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되자 매수세가 다시 유입됐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는 0.65% 올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59%, 0.44% 뛰었습니다. 다만 주간 기준으로는 주식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에 3대 지수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15% 떨어졌고요. 특히 기술주들의 낙폭이 크면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31%, 0.65% 내렸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르긴 했지만 그 상승폭은 크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엔비디아는 0.28% 소폭 올랐고요. 애플은 0.55% 빠졌습니다. 또 알파벳과 아마존의 월가에서 투자 등급을 상향 조정한 덕분에 주가가 각각 0.25%, 0.75% 뛰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브로드컴은 전반적으로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0.47% 동반 하락했고요. 메타도 0.69% 내렸습니다. 그래도 최근 테슬라는 확실히 상승 추세에 올랐던 모습인데 전날 급락한 이후 4% 넘게 다시 크게 반등했습니다. 웨드부시 증권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 $500에서 $600로 올려 잡으면서 저가 시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오라클은 금요일에도 4% 넘게 빠지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후퇴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8월 PCE 데이터 결과도 확인해보면 결과는 모두 예상과 같았는데요. 헤드라인 PCE 물가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로는 2.7% 올랐고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물가는 한 달 전보다 0.2%, 1년 전보다는 2.9% 상승하면서 전월과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소득과 소비가 기대보다 좋았던 것이 긍정적이었는데요. 개인 소득은 0.4% 오르면서 예상치였던 0.3% 증가보다 좋았고요. 개인 지출 역시 0.6% 뛰면서 이 역시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최근 GDP 수치와 소매 판매 지표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미국인들의 소비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고 전문가들은 예정대로 연내 추가 2차례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는데요. 모건 스탠리 웰스 매니지먼트는 이번 주 고용 보고서에서 큰 폭의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는 한 연준은 10월 말에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고요. 이토르의 전략가 역시 이번 보고서는 연준에게 올해 2차례 더 금리를 인하하는 경로에 있다는 안도감을 안겨준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나온 뒤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12월까지 2차례 금리 인하 베팅이 60%에서 65%로 올라갔습니다. 다만 약간 걱정되는 지표도 함께 나오긴 했는데요. 미시간대의 9월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는 55.1로 집계가 되면서 지난 예비치보다도 더 낮게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는 개선세를 보이긴 했지만 조사 측은 소비자들이 높은 인플레 전망과 고용 약화 위험 모두에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소비가 잘 유지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채금리는 PCE 발표 후 단기물 위주로 하락했는데요. 다만 한 주 기준으로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오라클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이 수급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했고 또 미국 경제지표가 견조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2년물 금리는 한 주 동안 7베이시스포인트 높아졌고요. 10년물 금리는 지난주에 4베이시스포인트 오르면서 4.17%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국제유가 는 지정학적인 갈등 영향으로 8주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드론 공격에 러시아가 일부 석유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나선 게 영향을 줬는데요.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0.74%, 1.02% 올랐습니다. 또 금도 지난주에 주식시장의 소폭 조정이 나오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자 계속해서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금은 지난주 금요일에 1% 넘게 오르면서 현재 온스당 3,809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굵직한 재료들이 몰려있어 숨가쁜 한 주가 될 전망인데요. 우선 경제지표로는 핵심이 9월 고용보고서입니다. 컨센서스는 신규 고용이 4만 5천 개 늘어나는 것이고 실업률은 4.3%로 유지되는 것인데요. 이는 여전히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높게 나온다면 금리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이 끼치게 될 수 있고 낮게 나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고용보고서에 대한 주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를 앞두고 나올 구인이직 보고서와 ADP 민간 고용을 통해서 노동시장에 대한 힌트를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 지켜봐야 할 이슈로는 셧다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는 10월 1일 전까지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 기관이 폐쇄가 될 텐데요. 이는 주식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어도 9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등 여러 가지 지표 발표에 차질이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업 실적으로는 나이키가 실적을 공개하는데 나이키를 통해서 전반적인 미국의 내수 수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만큼 실제로 미국의 소비가 강한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100%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부과 방식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흘러나오면서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반도체 품목은 그간 미국 내 생산시설을 짓게 되면 면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최근 수입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개수에 따라서 관세를 차등 부과하는 새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 비상이 걸렸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기존 상호 관세를 적용받는 다양한 전자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외에도 미국 내에서 제조한 반도체와 수입 물량 비율을 1대1로 맞추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의 최종 타결이 지연되면서 스마트폰과 TV 등 핵심 수출품의 대미 수출에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있어 업계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고평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단일 척도로 최고로 꼽히는 버핏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버핏 지수는 220% 육박해 과거 닷컴 버블 당시보다도 높은데요. 해당 지표는 미 증시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비율로 높을수록 시장이 경제 규모 대비 비싸게 평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워런 버핏 역시 역대 가장 많은 현금을 쌓아두고도 4개 분기 연속 자사주를 매입하지 않으면서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배당 없이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위주로 주주 환원 정책을 펴는 것으로 잘 알려진 버크셔가 자사주 매입을 중단했다는 건 가치 투자로 유명한 버핏의 투자 전략을 고려할 때 미국 증시가 고평가됐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애플이 AI 막차에 올라타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내년으로 밀려버린 인공지능 비서 시리의 대대적인 개편을 위해서 챗GPT와 유사한 앱을 개발하고 나섰는데요. 내부에서 베리타스로 불리는 새 프로젝트를 통해 개인 데이터 검색과 사진 편집 등 새로운 기능들을 평가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시리가 이용자의 개인적 맥락까지 파악해 직접 앱을 조작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겠다 자신만만해했지만 크래그 페드럴 부사장이 직접 시간이 더 필요하다 말해 출시 시점도 미지수로 남겨지면서 거짓말 논란까지 불거져 곤욕을 치렀는데요. 이번엔 시장이 원하는 모범 답안을 들고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중국이 내년부터 전기차 수출에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하고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자 내린 결정인데 해당 조치에 따르면 중국의 자동차 제조사 또는 이들의 승인을 받은 공식 법인만 수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수출 허가제 도입이 해외 완성차 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BYD 같은 자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공장을 돌려 수출하는 테슬라나 폭스바겐, BMW 등도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각국의 관세 장벽에도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지난해 165만 대에 달할 만큼 빠르게 해외 시장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에 이어서 이번엔 대두 수입을 무기화하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무역 갈등 이후 수입처를 브라질로 선회하면서 새 수출 시즌이 시작된 이후 미국산 대두의 중국 핵 물량은 단 한 건도 계약되지 않았는데요. 1년 전 같은 시기 650만 톤에 달했던 것과는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현재 미국 농가에선 가을 수확기와 맞물려 대두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는데요. 파산 위기에까지 내몰리자 트럼프 행정부가 긴급 자원을 투입하겠다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단기적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장인 리사 모나코를 해고해야 한다 언급해 논란입니다. 앞서 인텔의 CEO인 리 부탄에게 즉각 사임하라 날을 세운 지 불과 한 달여 만인데요. 국가안보를 위협했다는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나코를 즉시 해고해야 한다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두 사람의 개인적 악연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리사 모나코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보좌관으로 일했고 지난 바이든 행정부 때도 법무부 부장관을 지냈는데 당시 의회 폭동에 강경 대응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재집권 이후 의회 폭동으로 인해 기소된 1,500여 명을 사면하는 한편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을 맡은 인사들을 상대로 보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내비쳐왔는데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기업을 바라보는 방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도 꼽힙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그간 시장을 이끌어왔던 반도체 섹터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주 금요일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총이 하루 만에 31조 원 넘게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동안 인공지능 랠리가 이어지고 반도체 업계 전반의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왔는데 차익 실현을 하려는 매물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대내외적인 각종 리스크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둔화될 것이란 우려가 대두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3,500억 달러가 선불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원화 약세에 등을 떠밀었습니다. 이 두 종목을 필두로 반도체 업종이 가장 큰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삼성전자 3%대, SK하이닉스 5%대 하락세가 나왔고 미래반도체 6%대,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4.57% 하락하면서 반도체 소부장 전반적으로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지난주 네이버가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를 계열사로 편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등했었죠. 관련 소식에 영향을 받아 이틀 연속 강세 흐름 이어졌습니다. 네이버는 핀테크 자회사 네이버 파이낸셜을 통해 두나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포괄적 주식 교환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양측은 이를 계기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비롯해 디지털 금융 산업에 본격 진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전자 결제와 관련된 종목들 큰 폭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는데요. 후콘이 11% 강세 보였고 NHNKCP도 6%대, 헥토파이낸셜은 4%대 상승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날까지 0.38% 빨간불 켜며 마무리됐습니다. 국내에서 4,900만 명이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개편 이후 후폭풍이 거셉니다. 카카오가 15년 만에 대대적인 카카오톡 개편을 단행한 이후 불편하다는 이용자들의 혹평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친구 탭에서 친구 목록 대신 프로필 업데이트가 나오는 개편을 진행했는데 이번 업데이트로 소셜미디어와 같은 형태가 된 겁니다. 이용자들은 이러한 친구 탭 개편에 피로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카카오가 대표적으로 6%대 하락했고 카카오 게임즈는 2%, 카카오페이도 5%대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구글이 추론 능력을 한층 발전시킨 로봇을 공개했다는 소식에 국내 로봇 관련 종목들도 장 초반 주가가 들썩였습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조직인 구글 딥마인드가 로보틱스 추론 능력을 한층 발전시킨 AI 모델을 공개했는데요. 이 모델은 로봇이 빨래 분류나 쓰레기 재활용 같이 어렵고 복잡한 현실 세계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피지컬 AI 분야의 국내외 주요 기업, 기관, 연구 주체가 참여하는 피지컬 AI 글로벌 얼라이언스가 오늘 출범한다고 밝힌 점도 기대감을 키운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주요 종목들 마감 상황 살펴보시면 지수 자체가 전체적으로 금요일에 밀리면서 장 초반 상승세를 유지 못하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대장주인 에브리봇은 11% 넘는 두 자릿수의 상승세 보였고요. 이외에 하이젠 R&M도 0.47%, 유진로봇이나 로보로보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은 결국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우리 시장 주식, 통화, 국채 가치가 동반 추락하는 검은 금요일을 겪었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10거래일 만에 3,400선마저 이탈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긴 연휴를 앞두고 시장의 급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또 오늘 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전 거래일 복귀하면서 이번 주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코스피가 2.5% 하락해서 3,386포인트, 코스닥도 2% 넘게 내려서 83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주식시장 고평가 언급 이후에 내러티브를 재점검하고 있는 국내 증시, 미국의 투자 요구액이 3,500억 달러에서 일본과 같이 5,500억 달러로 커질 수 있다는 불안이 고조되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외국인들의 기조도 바뀌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선 메이저 수급주체 양 매도가 나왔는데요. 외국인이 5,700억 원 넘게 팔아냈고 기관도 4,900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이 급락하자 개인들은 1조 원 넘게 매수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패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838억 원 순매도했고요. 반면 기관이 90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들도 800억 원 넘는 사자세를 보였지만 지수의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 9개 종목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유일하게 상승 불킨 12위 셀트리온도 강보합 정도에 그친 모습이었고요. 그간 상승 랠리를 이끌었던 반도체 투톱의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삼성전자가 3.2%, SK하이닉스가 6% 가까이 내렸습니다. 더불어서 LG에너지솔루션과 HD현대중공업도 2, 3%대 낙폭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도 퍼렇게 멍들었습니다. 그나마 파마리서치가 탈모 시장 진출 기대감과 CTC바이오 경영권 매각 소식 등에 6% 가까이 뛰었고요. 에코프로 형제와 삼천당제약들이 4% 내리며 10위권 내에서는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한편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환율은 11원 80전이나 올라서 1,412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5월 이후의 최고치입니다. 달러 가치 상승과 대미 투자 불확실성 속에 환율이 계속해서 큰 폭으로 뛰고 있는데요. 야간 거래에서 상승폭을 조금 줄이며 1,409원대에서 마감했습니다. 일단 오늘 외환시장 1,410원대를 넘보며 출발하겠는데 높아진 환율이 외국인의 매도세를 부추기진 않을지 흐름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11천하인 걸까요? 딱 10거래일 만에 3,400선을 내준 우리 시장. 당장 이번 주부터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당분간 살얼음판 행보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현재 증시의 상승 동력이었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한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발표되는 미국의 8월 구인이직 보고서, 또 9월의 ISM 제조업 지수, 또 우리가 쉬는 사이에 나올 9월 고용 보고서와 ISM 서비스업 지수 등 향후 금리 인하의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화요일이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시한인데요.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행됩니다. 내년 6월 말까지 최대 15일간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중국 국경절 연휴와 맞물리면서 국내 관광 유통업계 기대감이 큽니다. 중국 관련 소비 테마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죠. 한편 지난 금요일 시간의 거래에서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양자 컴퓨팅 시장이 5년 이내에 약 4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자 관련주 다시 한번 주목받았는데요. 다만 일각에서 고평가 논란도 나오는 만큼 투자하실 땐 밸류에이션 고려하셔야겠습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시죠.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는 8월 PCE가 예상치에 부합한 수준으로 나오자 나흘 만에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도 반등할 수 있을까요? 일단 반도체 투톱, 프리마켓에서는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강보합 수준으로 83,400원, SK하이닉스가 0.6% 올라가면서 33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이 0.9% 가까운 약세, 거래가 34만 6천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2% 내림세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강보합입니다. 현재 거래가 104만 5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시총 5위권까지 보시면 펩트론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 상승합니다. 알테오젠이 2.46% 반등하면서 거래가 45만 8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 0.5% 오름세로 11만 5,700원, 에코프로도 0.5% 반등합니다. 4만 8,350원으로 거래가 집계됩니다. 펩트론이 0.18% 내림세로 27만 7천 원, 한편 시총 5위 레인보우 로보틱스 1.6%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31만 9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번 주 4거래일만 열리는 시장, 반등이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배터리 화재로 정부 주요 전산망이 마비되는 등 일이 벌어진 만큼 보안과 화재 등 관련된 섹터들 오늘 어떤 흐름 보일지도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저희 오프닝 때 이제 미국 셧다운 위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반복된 학습 효과로 인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진짜 변수는 따로 있고 제가 찾아보니까 과거에 역대 최장기간 셧다운 기간이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 2018년, 2019년 넘어갈 때 그때 35일이었는데 그때 시장 흐름을 보니까 오히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좀 하락한 상태에 있었다가 이거 셧다운 합의, 예산안 통과 합의 기대감으로 오히려 올랐더라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글쎄요, 셧다운보다는 오히려 뭐 관세라든지 아니면 뭐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든지 연준의 행보라든지 이런 게 더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혼자 다 해버려. 월요일이니까 준비 좀 해서 그랬습니다. 오늘 컨디션 좋으신데. 주말에 쉬었으니까요. 그래요. 뭐 더 이상 뭐 얹을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충광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이 대표님. 뭐 정민앵커가 다 정리했네요. 일찍 퇴근하시죠. 사실 뭐 셧다운 이슈 이런 건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펀더멘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참 많은 걸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천국과 지옥을 좀 오가는 그런 한 주였죠. GDP가 워낙 세게 나오니까 맞아요. 이제 굿이스 배드가 돼버렸던 것이고, 근데 이제 주반으로 갈수록 PC가 또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결국은 펀더멘털 굿이스 굿이 되지 않겠나. 이런 저런 생각들을 막 하게 하는 한 주였습니다. 그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셧다운이 1970년 이후에 22차례가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많았네요. 12차례가 예. 그 셧다운 있은 이후 3개월 동안은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10차례가 이제 하락을 했는데 어. 그 하락할 때도 평균 0.1에서 0.3% S&P 500이 오히려 상승을 했고 1년으로 확장을 해보면 상승 확률이 한 85%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 셧다운 이거 사실 주식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이슈라고 봐야죠. 뭔가 정치적 쇼 느낌이 강해요. 네. 예. 아니, 뭐 닷컴 버블도 금융위기도 코로나 팬데믹도 엄청난 급락을 몰고 왔지만 버티니까 다 먹었잖아요. 뭐 셧다운 가지고 셧다운 정도 가지고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소장님 버티니까 하니까 저 옛날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나는데 네. 한참 그 코인 예, 처음에 열풍 예. 있을 때 저희가 시청자에 전화 연결을 했는데 그때 시청자분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다는 말이 하시라고 했더니 존버는 승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존버는 승리. 근데 그때 제가 존버라는 단어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못 알아들어가지고 예, 지금 나중에서 알았죠 그게 예, 비방용이라는 걸. 특히 또 그게 미국 시장이면 유의미하죠. 예, 버티면은 괜찮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버틸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렇죠. 못 버티는 상황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아니 근데 미국장 살펴보기 전에 우리 통상적으로 왜 이제 미국은 4거래일 만에 반등, 즉 3일 연속 하락하고 나서 이제 올랐는데 네. 이게 왜 기술적으로도 그러잖아요. 뭐 적산병, 흑산병 해서 아주 캐캐묵은 얘기. 오랜만에 3일 들어봐요. 연속 상승, 적산병. 예. 뭐 3일 연속 하락, 음봉이면 흑산병. 이게 이제 상승 신호, 하락 신호라 봅니다만 통상적으로 3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3일 올라서면 조금 반락, 3일 또 하락했으면 약간 기술적 반등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는 지난 금요일 날 오히려 더 4일째 그냥 확 음봉이 나오니까 많이들 놀라셨어요. 지금 뭐 야간 선물 흐름으로 보나 미국 장 흐름으로 보나 오늘은 또 이제 반등 시도가 나올 만은 한데 우리 장 지금 3,500 전에서 딱 막혔단 말입니다. 대충 뭐 이제 여의도에서 나오는 리포트도 10월 전망이 3,200에서 3,500. 이거 뭐 하나만한 전망인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증시 짧게 한번 이 대표님의 감각만 한번 듣고 싶어요. 네. 제 혼자 생각에 이제 지난 대통령께서 미국 정상회담 백악관에서 하고 왔고 그 이후에 관세 협정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인가 2주일이 있다가 통화 수합 요청했는데 미국에서 사실상 거절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가끔 이렇게 물어봐 주실 때마다 조금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네. 지난주 금요일 하루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 관세가 만약에 협정이 안 되거나 뭐 협정을 해도 문제고요. 지금 네. 이 선불로 업프론트로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3,500억 달러를. 예. 이게 거의 450조고 협정을 해도 문제고 안 하면 더 큰 문제일 것이고 이런 것들이 투영이 발현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저래 우리나라에는 절대 좋은 상황,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화 수합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다 그렇다고 그걸 안 하게 되면 또 이제 3,500억 달러 투자를 안 하게 되면 관세를 그렇죠. 이제 고율 관세를 부과받게 되는 품목별 거고. 관세, 고율 관세 아마 예. 오늘부터 의약품 물론 제네릭에 대해서는 제외를 해줬으니까 예. 우리나라가 또 수출하는 의약품들이 제네릭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저는 네, 알고 있거든요. 네, 제가 네. 일천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하여튼 의약품에 대해서 100% 관세 일단 맞아야 될 것이고 예, 품목별 관세가 100%라는 얘기니까 기본 관세 25%에다가 125%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투영이 되겠죠 시장에. 이제까지는 그런 것들을 좀 따지지 않는 기대감에 의해서 조금 상승했던 장이었다면, 네. 예, 그래서 금요일이 그런 것들이 조금 응집돼서 살짝 이제 좀 이렇게 시연이 되는 시장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 가지 대내적인 변수를 고려해봤을 때 국내 증시는 뭔가 조금 뚜렷하게 네,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고 보시는 좀 거예요.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위험 관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럼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 기관이 대규모 매도를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뭐 이유야 이제 여러 가지 예, 갖다 예. 댈 수는 있겠지만 네. 그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최근 2, 3주 제가 계속 보고 있었던 펀더멘털도 펀더멘털이지만
환율 움직임이 그때 환율, 우리도 예. 지지난주 예. 환율 움직임이 유일하게 글로벌 마켓에서 달러가 유로하든 재팬이든 뭐 재팬은 좀 얘기가 틀리지만 네. 유로에 대해서 계속 추세적으로 약세였는데 글로벌 마켓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약세였는데 원화에 대비해서는 오히려 지금 1,410원 돼 버렸습니다. 네. 1,300 뭐 한 80원, 70원 갔다가 예. 예. 그래서 그런 움직임을 보면 조금 마음 편하게 그냥 바라보실 시장은 아니지 않을까.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장이 여기서 계속 뭐 더 치고 올라가면은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게 그건 또 디커플링까지도 염두에 두시는 겁니까? 네, 저는 펀더멘털의 움직임은 확실히 다르다고 이미 보고 있었기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물어봐 주실 때마다 좋은 말씀을 못 드려서 제 일천한 지식으로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요즘에 주변에 보면은 달러로 된 자산을 갖고 있는 게 더 안전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의견들이 아, 많이 그럼- 나오더라고요. 그럼요. 늘 그랬습니다. 늘. 오늘은 왜 저렇게 얄밉죠? 참 번번이 죄송할 따름입니다. 제가. 아니 그러면 지금 지난 금요일 날 뉴욕 증시 그래도 이렇게 뭐 나름대로 이제 반등다운 반등을 만들어냈고 뭐 러셀 2000은 뭐 1%대 반등 상승이었으니까 그냥 요 뭐 PC가 도와줬다고 보면 될까요? 뭐 그 정도로 그 보셔도 정도로?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왜 한 두 달 전부터 계속 예. 소폭 조정 막 소폭 조정. 드리지 않습니까? 예. 이번 PCE 정도가 저는 사실은 소폭 조정장이었다고 보거든요. 최근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예. 근데 그 조정장의 끝자락으로 거의 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다음 주에 고용 보고서가 확실히 이 연말까지의 조정장을 이제 가늠하는 예를 들면 고용 보고서가 지난달 대비해서 조금 좋게 나온다거나 뭐 실제 이따가도 언급드리겠지만 그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스라고 해서 주간 실업성 청구수 우리 한 달 최근에 막 걱정 많았죠. 예. 26만 건 갔다가 23만 건, 예. 21만 건으로 다시 떨어지고 이런 것들 보면 지난달 대비해서는 그래도 좋게 나올 겁니다. 계절성이라는 게 거의 이제 끝나가는 시기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연말까지의 조정은 이미 끝나는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뭐 우리가 익숙한 숫자인데 지금 이른바 그 난팜 넘팜 비농업. 페이 난팜 이거는 이제 완전히 우리가 틀을 바꿔야겠더라고요. 지금 시장 예상치가 한 5만 명 증가 정도. 네. 이제 완전 한 자릿수 만 단위인데도 예전에는 뭐 12만, 15만, 어떨 때는 20만 가까이 이랬는데 이게 5만, 3만, 뭐 많아야 7만 이제 이 숫자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월가에서는 한 2, 3만 건 정도만 나와도 납배드다. 납배시다. 요 정도 오. 평가하고 있고 실제 최근 2년이 워낙 셌다고 봐야 됩니다. 네, 네. 예, 그때도 지난주에도 언급드렸지만 그 주간 실업성 청구 건수가 네. 21만 건이냐 26만 건 왔다 갔다 해서 막 이것 때문에 천던갈 지역 막 이러고 있는데 팬데믹 이전 30년 평균이요 34만 건이에요. 그러니까 주간 실업성 청구 건수 주간으로 계속 실업성을 청구하는 건수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심지어 작년 재작년에는 17만 건, 18만 건 이랬습니다. 예, 네.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 2년이 워낙 셌다고 봐야죠. 그래요. 팬데믹 때 그 없어졌던 일자리가 다시 생기면서 이런 뭐 기저효과도 좀 있었을 테고. 예. 그리고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고용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미국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나쁘지 보고 있습니다. 않다. 하긴 실업률만 놓고 봤을 때는 또 그런 면이 그럼요. 보이긴 하죠. 물론 예. 이제 안 좋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기 직전에 이 노동시장 자체가 이렇게 전체적인 일자리 수가 줄어들면서 이 타이트해지면서 좀 계속 그러니까 그 왜 지난번에 FMC에서 저기 잭슨 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이 curious balance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특이한 균형. 예. 네, 이런 것들이 한 두 차례 정도는 그 경기 침체 이전에 나타났던 현상인데 그렇게 뭐 안 좋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뭐 실제 그 지지난주였던가요? 조트 보고서에서 해고, 고용, 채용 이런 것들은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잡 베이컨시라고 하죠. 어떻게 네. 한글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빈 일자리는 오히려 또 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고용 시장이 지금 막 우리가 그 비관적으로 해석할 만한 이런 상황은 아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 도입했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한 차례는 더 인하할 것 같거든요. 보수적으로 예. 보더라도 올해 안에. 아, 그러면 일자리건 뭐건 기업 여건이건 좋아진다고 봐야죠. 네. 근데
미국 지표는 너무 좋아요. 네, 뭐 완전히 지금 뭐 이미 전 뉴스라고도 할 수 없지만 지난주 아니 경제 성장률이 뭐 3.8%까지 나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GDP 물론 1, 4분기에 마이너스 0.5였으니까 이제 기저효과가 좀 작용을 했겠는데 기저효과 작용했고 그랬는데 이번에 3분기 GDP나 아틀란타 연방은행에서 매번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지 GDP 나오. 않습니까? 예. 3, 4분기 예. 성장률이 3.3, 3.4, 3.3 갔다가 지금 3.9% 예상하고 있습니다. 3, 4분기 GDP 나오에서는 그러니까 비교적 정확하다고 보는 이 GDP 나우가 네. 3.9%가 지켰어요. 지난 20년에. 예. 그러니까 워낙 세다고 봐야죠. 그 와중에 뭐 금리는 내려준다지. 허허. 이제 또 10월 가면 또 실적 시즌 아닙니까? 그렇죠. 실적 이번에 뭐- 실적 시즌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물가가 관세 때문에 시연은 아직은 안 하고 있지만 기업 마진이 어떻게든 지금 기업이 거의 절반 정도만 정가를 하고 대부분의 관세 부담을 기업들이 떠안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증거로 알 수 있는 게 관세 수입은 사상 최고치를 찍는데 물가 상승률은 안 올라간다는 얘기는 예. 기업들이 대부분 떠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마진 훼손율이 어느 정도 있겠죠. 음. 물론 그 기간 동안 7월 이후부터 이제 OBBBA에서 네. 설비 투자 일시적으로 다 비용 처리해 주는 것들이 좀 버퍼 역할을 하겠지만 그래도 뭐 제일 중요한 게 기업 실적이라고 볼 때 네. 3, 4분기 기업 실적도 이제 예의주시해야 되겠죠. 나와봐야 우리가 알긴 알겠지만 근데 전망치 자체가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제 주말 사이에 나온 게 이제 개인 소비 지수 금요일 날 나왔었죠. 네. PC 요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이 PC 물가는 뭐 워낙 막 그날도 그렇고 다루셨을 테니까 네. 월간으로 0.2, 0.3 코어하고 헤드라인 각각이니까 뭐 문제 없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죄송합니다. 여기 찾아내요. 예. 그날 PC 관련된 지표들이 물가 지표뿐만이 아니라 뭐 퍼스널 인컴, 소득, 그다음에 저축, 그다음에 가처분 소득 이런 것들이 같이 발표된단 말이죠. 예. 퍼스널 인컴 개인 소득이 월간으로 0.4 상승했습니다. 높은 수준이고요. 네. 개인 소득이 네. 다만 리얼 디스포서블 인컴이라는 실질 가처분 소득이 0.1인데 이것도 이제 실질이니까 예. 그날 발표됐던 월간으로 근원 PC가 0.2 떴으니까요. 실질이라는 얘기는 0.1을 뺐다는 얘기거든요. 실제 0.3 떴다는 얘기입니다. 명목으로.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 퍼스널 스펜딩이 제일 중요하죠. 네. 리테일 세일즈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소매 판매는 이런 소매점에서 파는 3분의 1 정도의 소비를 보여준다면 여기서 말하는 PC에서 얘기하는 퍼스널 스펜딩이라고 하는 게 PC입니다. 네. 개인 소비 지출. 예, 거의 개인 서비스 지수까지 포함한 네. 모든 소비를 다 예. 이게 0.6% 떴습니다. 상승했습니다. 이 소비 굉장히 세다는 얘기고 물론 그 개인 소비 지출 소득세 조금 안 좋은 해석은 이제 이 저소득층은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고소득층 소비가 속된 편으로 빵빵해서 이게 잘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조금 비관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욕을 먹을지 모르겠으면 좀 냉정한 표현입니다만 그 저소득층이 경제 끌어가는 거 아닙니다. 어느 나라 경제든 중위소득 이상의 분들이 소비든 뭐든 끌어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식시장을 봐도 미국도 4,800개 회사 중에 아주 좀 상장 폐지시켜야 될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종목 우리가 언급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주가 끌어가는 건 다 이름 있는 회사들, 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끌어가는 것처럼 경제도 그렇다고 볼 때 뭐 저소득층이 안 좋아서 카드 연체율이 30% 됐고 어차피 2, 3년 전부터 똑같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크게 흔들리시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참고하실 필요는 없다 하는 생각을 여담으로 좀 드리고 싶죠. 그리고 듀어러블 굿즈, 그러니까 내구재에 대한 소비도 월간으로 0.9 상승했습니다. 물론 전달이 1.8이었고 0.9가 떨어지긴 했지만 예. 월간으로 내구재라고 하면 우리가 꼭 써야 되는 제품들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제품 소비가 1.8에서 0.9지만 0.9 상승했다는 얘기는 소비세가 아주 탄탄하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저는 결국에 이제 금리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주가가 뜨냐 빠느냐를 보려면 이런 소비들 다 반영하는 게 금리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금리는 정책 금리가 아니고 시장 금리입니다. 10년물 금리가 지난번에 왜 그 FOMC 끝나고 방향을 이제 그러니까 채권 투자의 방향을 잡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뜻이었는데 지금 오히려 살짝 뜨고 있죠. 네. FOMC 직전에 4.05 정도까지 10년물 금리가 갔다가 지금 4.17 뭐 이런 식이니까. 그러면 지금 대표님이 지금 말씀해주신 지표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개인 소비 지출, 소비도 탄탄하고 또 고용 자체는 나쁘지 않은 엄청나게 상황이고. 둔화되는 건 아니고 네. 인플레이션 압력은
생각보다 아직은- 낮고 그래서 월가에서 지금 한 2, 3주 전부터는 예. 이게 차라리 골딜락스 아니냐 예, 예.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아, 그래서 물가 상승 압력은 조금 제한적이고 네. 고용도 괜찮고 네. 소비도 탄탄하고. 간단하고 그러면 9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지수가 안 좋게 나온 건 이건 소프트 데이터니까 뭐 그렇게 물론 이제 큰- 관세 이슈 아직 안 끝났고 네네. 이랬으니까 조금 부정적으로 반영을 하겠죠. 음. 그래서 실물 경기 데이터가 지금 GDP든 예. 소비든 물가든 노동시장이든 뭐 노동시장은 아직 100% 안심할 수는 없다고 네네, 봅니다. 네. 근데 아직 그렇게 막 투자 전략을 변경하는 만큼의 영향력은 없다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이런 데이터 실질 데이터들이 괜찮으니까 네. 이제 미시간대 대표적인 소프트 데이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좀 순서를 바꿔서 요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AI, 오픈 AI 그 $1,000억 투자 갖고도 말이 많은데 지금 오픈 AI가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가동이 들어간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 취임 바로 다음 날 네, 포디엄에서 누굽니까? 발표했던. 손정희 네. 그리고 샘 알트만 또 오라클 CEO. 난 그 양반 이름이 잘 안 외워지네요. 그 레리 앨리슨 예. 그렇게 해서 이제 AI 프로젝트가 이제 스타게이트인데 이름이 무슨 영화 제목 같네. 근데 여기에 지금 엔비디아가 140조 원을 투자하면서 본격 합류하겠다. 근데 이걸 갖고 월가에서 뭔가 좀 찝찝하다는 얘기는 왜 나오죠? 그게 이제 닷컴 버블 때 제가 예. 회사 이름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제가 엔비디아면 고객사가 이제 주문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거기다가 자본 지출, 뭐 공장 설비 투자를 같이 해주면서 또 주문받고, 그러니까 이게 안 좋게 해석을 하면 돌려막기처럼 된다는 얘기죠. 그걸 뭐 소위 말하는 밴드 파이낸싱이라고 했는데. 네. 근데 저는 조금 큰 앵글로 보고 싶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없잖아 있죠. 네. 제가 앵커님들하고 뭔가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예. 앵커님들이 고객사인데 고객사도 뭔가 투자를 해야 되고 커진다고 하면 제가 돈을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투자해서 파이를 키우는 그런 작업 아니겠냐 이거죠. 제가 미국을 전공하고 미국을 투자하면서 느낀 거는 예.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거는 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예. 그 미국은 파이를 키울 생각을 주로 하는 것 같아요. 파이를 키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의 지분을 내가 더 내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뺏기고 이런 생각을 하질 않고 네. 누가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내 지분이 50%에서 30% 줄어들더라도 절대량이 200억에서 1000억이 되면 과감하게 투자하자. 뭐 이런 식의 안트로프로너십, 기업가 정신 이런 게 좀 틀리더라고요. 미국과 한국은. 네. 그런 차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지금 계속 커져야 되는 시기고 예. 그 레리 앨리슨 아까 말씀드렸던 오라클 회장이 올 초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네. 1사분기 실적 발표할 때가 그랬는데 AI 인프라가 초기 한 5년 보는데 지금 한 절반 정도 왔다. AI 초기 인프라도 아직 덜 끝났다. 네.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초기 인프라를 지금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든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서로 투자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약간 아까 말씀 벤더 파이낸싱 뭐 악영향 또는 뭐 돌려막기 이게 조금 있다고 한들 뭐가 문제냐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미국 정부에서 인텔의 지분 가져가고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진짜 답정 너신데 뭘 물어도 문제 없으셔. 대신 조금 긍정적인 편향이 있다고만 참고해 주십시오. 아, 네. 관세 이슈는 어때요? 이거는 계속해서 지금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렇죠. 지금 조금 더 강도가 세지는 느낌이거든요. 영향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 뭐 어디서 어떤 품목 관세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네. 또 이미 나온 거 가지고 세율을 갖다 더 높인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로 저는 한다든지. 결국은 이게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보면 네. 그 업종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네. 그 업종의 실적을 어떤 식으로든 기업이 그걸 소비자한테 넘길 거란 말이죠. 예. 그 당연한 경제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물가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 이 이슈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아. 좋게 생각을 하려고 그래도. 그래서 제가 계속이 아니고 틀렸죠. 최근에 한번 8, 9월 달에 네. 물가가 뜰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네. 틀렸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근데 이제 최근에 제롬 파월의 멘트라든가 RH 가구업체 멘트라든가 다른 네. 회사들 멘트 이런 거 보면 시타델의 회장 네. 인터뷰 것도 제가 갖고 오긴 했는데 켄 그리핀이 지난주에 한 얘기도 보면 연말 내년에 물가가 실제로 발현이 될 거다 이 관세에 따라서 그래서 그 이슈가 좀 잠재적인 중기적으로 볼 때 잠재적인 리스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안 떠나고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네. 그래요. 유동성 봐주세요. 네. 유동성. 아, 유동성.
참 계속 좋은 말씀만 드려서 저 친구는 또 똑같은 얘기 하실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TJ 잔고 보자 이거죠. 제목이 예, 일반 예. 계정 아니겠습니까?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에서 나라의 고간입니다 이게. 네. 연초에 7,800억 달러 정도였다가 3천억 달러 수준으로 쑥 떨어졌다가 떨어졌다가 네. 그 옆에 거 9월 25일과 17일 걸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예, 보시면 9월 17일 당시에 글씨가 좀 작아서 죄송하지만 8천억 달러 정도까지 늘렸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7월 달에 이제 오빠 법안 하면서 그 부채 한도 상향 조정했고 그럼 이제 TJ 잔고를 3천억 달러까지 이렇게 거의 바닥 찍었다가 8천억 달러로 쭉 늘리거든요. 아래쪽에 숫자. 네네. 예. 그리고 25일 날 보니까 7,600억 달러로 이제 줄어요 또. 이게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추이인지 아니면 8천억에서 8,500억 달러가 TJ를 항상 유지하고자 하는 재무부에서 설정한 타겟 레벨이란 말이죠 규모. 이게 다 됐다고 해서 이제 공격적으로 지출을 하는 신호인지는 아주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건 어허. 네.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공격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한 8,500억 달러가 목표치였던 것 같은데 얼추 8천억 달러 오니까 다시 또 줄어드네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공격적으로 지출을 하는 신호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지는 아주 흥미롭게 좀 보자는 얘기죠. 어쨌건 이게 시작인지 아니면 일시적일지 뭐 어떨지는 간에 미국 경제 이 메인스트리트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정부 지출을 하는 신호지 않습니까? 지금 예. 절대 유동성 상황으로도 긍정적이라고 봐야죠. 아니 셧다운이 며칠 가든 어떻든 간에 만약에 지금 10월 1일부터 이제 새로운 미국의 회계 연도가 시작하잖아요. 네. 9월 말로 끝나고. 네. 그런데 예산안이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재무부도 지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거하고 재무부는- 상관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건 현금이 쌓여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뭐 이 여기서 지출하는 금액이 이를테면 사회안전보장 시스템에서 쓰이기도 하고 정부 외국 기업들이 미국 와서 할 때 보조금에 지급되기도 하고 네. 뭐 군사 뭐 이런 데 쓰이기도 하고 이런 돈을 총망라해서 지출하는 건데 네.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의 시중 유동성이 그 유동성 프락스라고 해서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업데이트해서 보여드릴까 생각 중인데 아마 최근에 좀 줄었거든요. 이걸 쌓느라고 좀 네. 줄었습니다. 예. 이게 아마 증가하고 있을 겁니다. 또 이게 절대 우리가 보통 보면은 진짜 미국 관련한 얘기를 하면서 다들 아는 수준이 다고 얕아요. 지금도 이제 예를 들면은 왜 합의가 안 되는가 했더니 공화당은 뭐 지금까지 지출했던 수준으로 가자 하는 거고 네. 민주당에서는 오바마 케어 관련한 지원금을 갖다가 계속해서 추가 지원해라 끊지 말고 하는 지난번 감사에 삭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OBBB 하면서 네. 자, 그 정도인데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게 그까지예요. 듣는 게 그까지니까. 근데 왜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오바마 그 케어를 갖다가 통해서 지원하던 그걸 갖다가 계속 가자는 그러면은 아니 누가 생각해도 오 민주당 인간적인데 힘든 사람들 없는 사람들 생각해 주네. 이왕이면 예산으로 그런 거 해주면 좋지 하는데 공화당은 표 떨어질 안 돼.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 대표님은 미국 통이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뭐 저도 아직은 거기까지 깊이는 못 봤는데 여기까지밖에 모르셔도 같이 얕은 예.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대신 그게 아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오바마 케어에서 했던 게 예. 약값이나 의료비 이런 것들하고 아마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약값이나 의료비. 예. 의료 산업 쪽하고 뭔가 이렇게 막 커넥션이 있다든가 요거하고 좀 연결이 그 보고서를 제가 재작년에 한번 읽은 기억이 나거든요. 네. 오늘 제가 제대로 답 못 드렸으니까 야, 다음 그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저 RFK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이쪽으로 주도해서 지금 거대 제약회사와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생태계 가격 인하부터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전쟁을 펼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일환 일 거라고 저는 심지어 타이레놀 먹지 마 이런 소리까지 해갖고 안 해도 뭐 정치인이 그런 얘기 왜 합니까? 해서 돌아올 거는 득보다 실이 클 텐데 네. 이거는 뭔가 싸우는 거네. 그럼요. 심지어 그 월가에서 지금 한 2달 전에 살짝 우리가 방송에서 언급하고 갔는데 미국 제약 그 약값 되게 비싸고 의료비 비싸다고 예. 트럼프가 지금 약값을 뭐 그냥 이제 본인의 인터뷰 때 막 던지는 타입이니까 약값을 거의 90% 80% 인하시키겠다 지금 이런 막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고 그러면 의약품, 바이오 그쪽에다 대놓고 100% 관세 때리는 거하고는 제1감은 안 맞잖아요. 요거는 이제 좀 따로 봐야죠. 따로 봐야 된다. 관세 이슈는 재정 문제 또는 이제 그 전 세계 무역 시장에서 어떤 패권을 되찾아오는 문제니까
요거하고는 조금 따로 봐야 되긴 하는데 월가에서 만약에 이 제약업체하고의 싸움에서 이긴다 트럼프가 결국은 그게 약값이나 의료비를 인하시켜준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마 3선, 4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큰 이슈예요. 3선, 4선도. 네.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를에서 지원을 많이 철회했다는 얘기는 저소득층들한테 의료비 부담이 더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정책으로 지금 약값을 인하시켜주는 계속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쪽에서 지원 줄여들었다고 해서 나한테 피해가 오네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지원을 줄인 대신 약값이나 의료비를 인하시켜줘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큰 그림, 뭐 좀 싸움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그런 식의 구도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각 8시 51분입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코스피는 현재 0.2%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3,393, 코스닥 1%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827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83,000원, SK하이닉스가 0.8%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가는 33만 9,500원이고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권 예상되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04만 9,000원, 현대차가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가는 21만 4,000원, 삼성전자 우선주 2% 약세가 예상됩니다. HD 현대중공업 지금 호가 48만 9,000원으로 집계가 되네요. KB금융은 11만 2,700원, 셀트리온이 1.9% 상승 예상되고 네이버가 지금 3%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26만 4,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지난주 나흘 연속 좀 물량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호가는 지금 44만 6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지금 호가에서는 지금 보합권 예상되고 펩트론, 레인보로보틱스도 아직까지는 뭐 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리가캠바이오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 14만 2,600원, 파마리서치는 57만 5천 원으로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삼천당자 2%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22만 500원, HLB 보합 예상되고요. 에이벨바이오가 9만 3,100원으로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7분가량 남았는데요. 오늘 양시장 일단 보합권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좀 혼재한 상황이다 보니까 글쎄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는 좀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예.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저점끼리 연결해온 단기 추세선이나 뭐 네. 21선, 주추세선이라고 하는 20일 이동 평균선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만 내려가면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해줄 만한 그런 위치까지 왔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반등이 바닥을 확인하고 가는 반등인지 아니면 뭐 이제 또 추석 연휴 전에 살짝 또 이렇게 더 하락폭을 키우는 가격 조정으로 가는지 또 사실 연휴 이후에 뭐가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니까 네. 이번에는 분기말하고 긴 추석 연휴를 갖다가 한꺼번에 앞두고 있다는 게 좀 이례적이네요. 통상 이렇게 9월에 추석이 끼는 달은 추석 지나고 나서 분기말을 맞는데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생각보다는 너무 약하게 나오네요. 동시효과가. 저거보다는 더 세도 될 것 같은데. 강하게 반등이 네, 나오는. 강하게 나와도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아니 저기 뭡니까 조금 요 하던 얘기 떠가갖고 오라클 말입니다. 지금 이 대표님 기억나세요? 9월 10일 날 엄청나게 개법을 해가지고 그날 36% 가까이 올랐네. 네. 그 재료가 뭐였죠? 지나고 보니 뭐 때문에 오라클이 그때 그 난리를 쳤죠? 그때 이후로는 조금 실적도 일단 좋았었고 뭐 좀 흘러내리는 양상인데, 야, 뭐 뉴스가 워낙 많고 재료들도 종목별로 많다 보니 그렇게. 지금 오라클은 그거 한데 오라클은 이렇게 그때 한번 팍 치고 난 이후로 더 가지를 못하는 게 신기하고 좀 의아스럽고 반면에 또 테슬라는 뭐 때문에 이렇게 꾸역꾸역 3-4%씩 계속 가는지도 궁금해요.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그 3, 4분기
그 매출이라고 하죠. 생산 네. 대수가 어디 테슬라. 예, 테슬라가 계속 증가할 거로 나오더라고요. 이제 아이고 전망이. 지금 테슬라 전기차 몇 대 더 팔았다 그거 갖고 이 주가를 설명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갖가지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새 댄 아이브스라든가 대표적인 예. 테슬라 찬양론자죠. 뭐 강세론자. 아 저는 테슬라 전기차 몇 대 팔렸습니다. 그거 갖고 주가 설명하는 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저평가돼 있다. 예, 저도 테슬라에 대해서 뭐 그동안에 좀 비관적이긴 했지만 최근에 제가 봤던 예. 좋은 소식,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받아들였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경영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화해하는 분위기고. 예. 어? 그리고 예. 일론 머스크가 천재는 천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접 어느 회장 CEO가 공장을 직접 해서 고장 나는데 직접 가가지고 직접 다 참여해서 이런 CEO는 사실은 드물죠. 네. 그래서 그의 어떤 CEO로서의 어떤 능력치 뭐 이런 것들은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좀 믹스가 된 것 같고, 근데 여전히 아직도 EPS라든가 매출액 성장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보는 저희한테는 아직은 테슬라가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하다는 생각은 아직은 안 들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최근에 보니까 또 재미난 어떤 조사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보는 네. 시각이 극단적으로 엇갈린다면서요. 네. 예. AAI라는 예. 그 전미 개인 투자자 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그 개인들의 협회라고 하면 별로 이렇게 뭐 분석력이라든가 데이터도 별로인 게 보통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네네. 제가 좀 과장 섞어서 이거 20년 동안 이 AAI의 데이터나 보고서를 계속 팔로우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영향가 있는 설문이라든가 그래요? 보고서 분석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근데 희한하게 작년부터인가는 IP를 바꿔서 그런지 음. 블럭이 돼버리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그게 좀 안타까운데 그 기사를 통해 제가 갖고 왔는데 제일 위 거만 보시면 되고요. 9월 17일 날 가장 최근에 했던 설문조사니까 네. 10일, 그러니까 7일 전 일주일 9월 10일 대비 9월 17일이 초록색이 시장이 지금 불리시하게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41.7%, 반면에 빨강색이 42.4%, 네. 앞으로 베어 마켓이 올 거다.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레이가 회색이 16% 정도가 잘 모르겠다. 근데 이제 굉장히 갈린 거지 않습니까? 또 웃기는 거는, 웃기는 게 아니라 조금 네. 그런 거는 베어하게 보는 분들이 불하게 보는 분들보다 조금 많습니다, 지금. 네네. 42.4%대 41.7%니까. 예.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네. 지금 41.7%만큼 시장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장에 지금 올인 내지는 투자 포지션을 갖고 있겠죠. 네. 그러니까 좋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반면에 빨강색만큼 시장이 안 좋다고 보는 분들은 그래도 절반 이상은 꽉꽉 채워서 주식 포지션을 투자를 안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만 해갖고도 현금 시장이 들고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예. 어. 그러니까 이것만 해갖고도 시장이 이렇게 강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비관론을 갖고 있는 분들도 아직 다 투자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냥 더 이상 투자할 만한 여력이 없는 상태로 다 속된 표현으로 몰빵을 안 한 상태인데도 시장이 이렇게 세다는 얘기죠.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기 자금이 있다 이런 해석이 그렇죠. 가능하다. 네네.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어때요? 왜냐면은 지금 뭐 고평가다 이런 얘기가 워낙 많이 역대급이죠. 나오니까. 예. 22.6% 정도 팩트셋 기준으로 했을 네. 때 22.6이니까 미국 S&P 500의 평균이 18에서 18.5배 정도거든요. 예. 22.6배니까 굉장히 높죠. 어. 이게 그 닷컴 버블 당시하고 거의 근사치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고평가라고 해서 시장이 못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고평가라는 그런 논란 속에서 더 올라가는 경우들이 또 꽤 있고 지금도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가 칼슨 인베스먼이라는 예. 곳에서 항상 저는 재밌는 그 자료들을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데 예. 밸류에이션하고 S&P 500 주가 상승하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을 그 지난 뭐 한 5, 60년 동안을 상관관계를 계속 계산을 해봤나 봅니다. 네. 추세가 딱히 안 보이시죠? 네. 우상향을 한다든가 우하향을 한다든가 우상향이나 우하향도 없고 그냥 뭐 그냥 대충만 마구 흡투해져 마구마구 있지 않습니까? 찍어놨네요. 예, 이거는 평균 내지는 어떤 상관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 밸류에이션 질문 주셨을 때 네. 이런 답을 제가 하거든요. 소장님 불편하세요.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얘기는 이렇게 보느냐에 틀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싸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 성장성을 인정받고 있다고도 그럼 그 해석할 수 얘기 있는 개장하고 거겠죠.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9월 29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 규모가 굉장히 컸죠. 그에 따라서 양시장 출렁이다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가 지난 금요일 많이 빠졌죠. 2%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글쎄 오늘 호가에서는 좀 반등을 시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만든 시장 분위기고 또 주말에 뉴욕 증시가 상승한 만큼 또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의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8% 상승합니다. 3,414. 코스닥도 0.6% 올라갑니다. 840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83,600원 0.3% 상승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0.8% 올라갑니다. 33만 9,500원. LG 에너지솔루션도 올라갑니다. 35만 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00만 3천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1.5% 상승 중이고요. 네이버가 지금 4% 올라갑니다. 지금 두나무 합병 이슈가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재료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26만 7천원으로 지금 4%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보합권이고 HD현대중공업도 지금 0.4% 올라갑니다. KB금융도 1% 이상 상승 중입니다. 11만 4,100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오랜만에 반등 보여줍니다. 지금 5거래일 만에 2%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5만 5천 원이고 45만 7천 원까지 올라갑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도 상승합니다. 각각 주가는 11만 6,200원, 4만 8,400원. 팩트로는 좀 떨어지네요. 지금 27만 5천 원. 레인보로보틱스 보합이고요. 리가캠바이오가 0.3% 하락합니다. 14만 2천 원. 그리고 파마리서치도 1.9% 떨어집니다. HLB 올라가네요. 39,050원이고 삼천당제약, ABL바이오 모두 0.4%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는 섹터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지금 네이버 두나무 합병 이슈 때문에 코인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 종목들이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는 한국 정보 인증이 8% 강세고요. 7,130원, 아톤도 7.3% 상승 중이고 더즌도 5.9% 올라갑니다. 5,290원이고요. 헥터 파이낸셜도 5.7% 상승세, 넥서스도 오름세고요. ITCN 글로벌도 5.6% 올라가고 다날도 4% 이상 상승 중이고요. 그리고 덩달아서 지금 이제 보안주들도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소프트캠프가 13% 급등합니다. 1,147원. 그리고 보시다시피 라운시큐어도 이제 보안주 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4%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니언스가 11% 급등합니다. 27,350원. 안랩, 드림시큐리티도 각각 2%에서 3% 강세고요. 사이버원도 7% 이상 올라갑니다. 4,395원. 오픈베이스, 모니터랩 다 올라가네요. 센즈랩까지 다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안주 그리고 코인 관련주 이런 종목들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올라가는 종목 다 이쪽이네요. 오늘은 뭐 애플페이 관련주들도 다 이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전자결제 관련주들도 지금 동반 강세입니다. KG 이니시스 그리고 KG 모빌리언스도 각각 5%, 3%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 보여줍니다. 지난 금요일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죠. 지금 각각 규모는 234억 원, 지금 기관은 528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는 681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 코스닥에서는 좀 전에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유의미한 수치라고 보기에는 지금 수치 자체가 좀 미미한 상황이니까 조금 더 시간 지나고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외국인이 선물에서 대규모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3,400계약 넘게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 1,400원을 넘어서면서 좀 불안한 흐름이 있었는데 오늘은 4만 40천 하락하면서 1,409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좋네요. 일단 지금 금융주, 네이버, 코인 관련주 다 좋습니다. 네. 개장하고 지금 채 5분도 안 됐는데. 네. 그래서 증권주도 좋네요. 코스피 200 지수 선물 갖다가 4,000개 가까이 산다. 그러면 금요일날 왜 그렇게 팔았대요? 얘들 참 뭐한 재밌게 노는구나. 5분도 안 됐는데 3,800개라. 네. 10,000개 넘기는 점 보시죠. 그리고 동시호가도 참 장난이 심하죠. 그렇죠. 예.
아까 분위기로 봐서는 왜 이렇게 약해 했는데 지금 뭐냐 코스피 이제 1% 넘어섰습니다. 니케이는 지금 또 빠지거든요. 도깨비 시장입니다. 우리 네. 대한민국 증시에 거기다가 이제 정부 시스템 사고 났다고 보안 관련주라고 해서 저렇게 뭉태기로 다 이제 간다. 네.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이 간다. 예. 자, 스테이블 코인까지 왔군요. 테마가. 그쵸. 예, 그래요. 재밌는 시장이고 도깨비 시장이고 사후적으로 설명하기도 녹록치 않은 시장이고. 네. 그나저나 아까 막 설명 듣다가 오기가 생기네요. 어떤 이준광 대표 좀 막힐 만한 대목을 이래도 오르고 저래도 오른다는데 미국은 이래도 좋고 미국은 저래도 좋다는데 뭐 막힐 만한 뭐 질문 없을까요? 정민회가.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예요? 저 이준광 여전히 대표를 고평가 갖다가 좀 이슈는 이렇게 있겠죠. 확 당황시킬 만한 뭐 없을까? 근데 저도 약간 굳이 따지면 굳이 따지면 저도 시장은 결국에 간다라는 쪽이기 때문에 이게 참 그래요. 예. 그래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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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갈 만한 이유를 또 설명해 주시죠. 제가 포기. 네. 진짜 중요한 건 이 경제 주체들의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재정 부채 건전성?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은근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소비세라든가 기업의 어떤 예. 기업 활동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지금 보여드리는 경제 주체 건전성 개선이라는 페이지일 텐데 그 미국 비금융 기업들이 부채 수준이 어떤지를 봐야죠. 시가총액 대비 비금융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 60%까지 갔다가 지금 17.3%, 지난 금요일 현재. 이거는 실제 데이터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 밑에 초록색도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입니다. 가끔 뭐 미국의 가계들이 막 빚이 너무 많아서 힘들지도 않을까 이제 예. 비관론자. 2008년 당시 100%까지 갔다가 지금 68%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제가 좋다고만 얘기를 드리면 이게 식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와 가계부채 현실이 굉장히 다른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부 역할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뭐 주식 상승하면서 이게 비율이 좀 더 이렇게 역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효과도 있을 것이고 들어가 네.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기업들 중에 가장 힘든 위험한 기업들, 하이힐드 스프레드 지난번도 한번 살짝 소개시켜 드렸는데 평균이 한 4~5% 정도 되는 스프레드가 2.7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금 조달할 때 얹어줘야 되는 국채 대비 금리도 2.7% 역대급으로 계속 낮은 수준이고요. 그럼 미국은 정부 부채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정부 미국 부채만. 가계 부채, 뭐 기업 부채 괜찮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부 부채가 많다는 얘기는 다른 나라 또는 미국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네. 정부가 빚이 워낙 예. 많고 GDP가 30조인데 36조 달러만큼의 GDP가 있으니까 이게 뭐 GDP 대비 130%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치로 보면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기축통화국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지난주도 그렇고 10년물 경매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보는 이유가 네. 이게 진짜 문제일 것 같고 미국 통화에 대해서 만약에 전 세계 투자들이 불신을 하고 있다. 예. 그러면 인다이렉트 비더라고 해서 매번 미국 국채 발행하거나 이렇게 옥션을 할 때 그 외국인 투자 비중이 예. 30~40%밖에 안 돼야죠. 근데 지금 10년물 지난주 건 조금 낮긴 했습니다만 평균이 68%, 70% 이렇습니다. 10년물 제일 인기 좋은 네. 기간물이. 나머지 안 좋은 것도 뭐 7년물인가가 58%인가 이랬고요. 그러니까 뭐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참 뭔가 이슈가 있고 안 좋은 말씀을 드려야 이게 좀 흥미도 있으실 텐데 너무 네. 좋다고만 말씀드려서 입장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게 결국은 이제 한두 개 정도의 유일한 잠재 리스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고평가돼 있고 비싼 거 아니냐. 예, 예. 네. 그건 정답은 없는 거니까요. 또 지나고 보면은 고평가되는데 또 그만한 이유가 뒷받침되는 경우가 많고 또 저평가된 데는 사실 또 저평가될 만한 이유가 있었고 또 지나고 보면 그런 경우들이 꽤 그렇죠. 있어서 네. M7들의 그 수익성만 봐도요. 예. 제가 한 번인가 보여드렸는데 그 애플이 네. ROE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자기 리턴 온 자본이. 에쿼티. 자기 자본 예. 투자해서 얼마나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느냐. 애플의 ROE가 130%인가 그렇고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 좋네요. 지금. 그리고 영업이익률, 예. 그러니까 그 그로스 마진이라고 하죠. 영업이익률이 거의 80% 가까이 되고요.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테슬라 정도만 빼고 테슬라가 한 자릿수 정도 되고요. 예, 예. 나머지 M7에서 6개 회사들이
ROE 평균이 거의 막 7, 80%씩 되고요. 네네. 영업이익률이 평균이 5, 60% 정도 수준이니까 수익성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이 가격 부담, 밸류에이션 논쟁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약해지고 빠지고 이러지 않는 것들이 결국은 수익성이 워낙 받쳐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그리고 또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자율주행 기대감도 있고 네. 또 양자 컴퓨팅 쪽도 약간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보면은 엄청 개인 투자들이 좋아하는 섹터잖아요. 조금 이제 그러니까 조금 공격적인 영역이라고 예. 저는 그렇죠. 보는데 예. 아직은. 그렇긴 합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그럼 이제 워낙 대표님은 이제 국내 증시보다는 미국 쪽을 많이 보시니까 그동안 미국 쪽에서 섹터별로 봤을 때는 그 부동산 리츠 쪽도 좀 보셨고 좋게 네. 보셨고 네, 네. 또 다른 섹터가 저 이제 중소형 부동산, 금융인데 실제 저희가 금융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금리 인하의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섹터 중에 하나니까 예.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 정말 저희 회사가 올해 절대 홍보하는 건 아니고 네. 올해 저희가 이제 주식형이 이 미국 주식 S&P 500 기준으로 했을 예. 때 연초 유예지가 한 14%, 15% 정도 아웃퍼폼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게 에너지 우라늄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쪽 특히 이제 우라늄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예. 구글에서 구글링을 해보시면요. 우라늄 ETF 딱 찍으시면 한 서너 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우라늄 쪽으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원전 쪽하고 관련이 된 건가요? 그렇죠. 우라늄 원전 다 그게 같은 이제 원료니까요. 네, 그렇죠. 참고로 2000년 초반에 우라늄의 스팟 가격, 현물 가격이 네. 135불 한번 고점 찍었다가 예. 10년 내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나면서 전 세계 이제 원전 선진국들이 아이고 안 되겠다 열중시에서 다 떠났다가 네. 2018년 기점으로 다시 답은 원전밖에 없다. 그래서 2018년, 2023년 당시 한 10몇 년 쭉 쉬었다가 원전 현물 가격이 105불까지 갔다가 지금 한 76불대로 떨어져 있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단기 저점 105 또는 100불 이상까지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이거 전력 수요 다 되려면요. 원전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하고 은 쪽은 안 보세요. 최근에 금하고 은 시세도 엄청나게 나잖아요. 예. 최근 기세 같으면 더 갈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금 가격이 네. 4,000불까지 갈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이게 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무섭죠, 추세가. 네네. 은도 더 갈 수도 있고. 뭐 금 가면 은은 뒤로 네. 따라가는 거니까요. 이 정도 기세면 금은 계속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만 시청자분께서 오해하시면 안 되시니까 네네. 제가 리서치를 탄탄하게 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예. 예, 금을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 네네. 최근에 팔로우업은 안 했는데 요런 기세 같으면 당분간 갈 것 같더라고요. 워낙 세니까. 그러니까 물론 금을 제가 그 급여 생활할 때 한 10몇 년 전에 금에 관련한 책을 한번 읽은 기억이 납니다. 네. 이게 금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통화량에 네. 따라서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이게 한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금의 시세가 한번 분출을 하다가 쭉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추세를 네. 보이거든요. 그런 장기 추세의 어떤 지금 한번 그 시세의 분출이 오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긴 하는데 예. 예. 하여튼 기세를 보면 워낙 세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당분간은 이 기세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결론적으로 미국 주식 비중을 계속해서 좀 높게 가져가는 게 네. 기대 수익률을 높여갈 수 있다.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11월 3일 중간선거 고지음까지는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지난주 3,400을 반납했던 시장이 빠르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반등합니다. 코스피가 1.16% 오름세로 3,425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1% 넘는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843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줍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 메이저 수급 주체 쌍끌이 매수 우위를 보여줍니다. 외국인이 1,000억 원 가까운 사자세 보여주고 있고 기관도 781억 원, 863억 원 순매수합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1,418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341억 원 매수 우위, 기관도 금액은 소폭이지만 73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개인만 홀로 372억 원 팔아냅니다. 등락률 상하이 업종입니다. 오늘은 생명보험과 증권, IT 서비스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교육 서비스와 전기 유틸리티,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쪽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예상했다시피 화재와 보안 관련된 섹터가 크게 상승합니다. 지난 주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배터리 화재로 정부의 주요 전산망이 마비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터리 화재 방지에 대한 경각심이 켜지면서 관련주들 강세 기록 중인데요. 현재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 쪽에서 엠젠솔루션이 8.6%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닉스도 9.5% 강세로 거래가 1,950원입니다. 나노팀이 10.68% 상승하며 5,130원, 민테크가 7.5%, LK사병이 8.5%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보안에 대한 중요성도 한층 커졌는데요. 보안주가 움직입니다. 지니언스가 9.6% 강세로 26,750원, 소프트캠프가 급등합니다. 21% 가까이 시세 분출하면서 거래가 1,646원이고요. 한국정보인증이 9.1% 오름세로 7,180원, 벨로쿠도 9% 가까이 상승합니다. 거래가 1,023원으로 집계되고요. 사이버원까지도 8.4%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장 반등에 따라서 오늘 증권주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이 12.6% 오름세, 거래가 5,960원이고요. 미래에셋증권이 5.58% 오름세로 21,750원, 상상인증권이 4.4% 상승합니다. 더불어서 키움증권 2.7% 오름세로 25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국금융지주까지도 3%가량 상승세 보여줍니다. 거래가 14만 6,200원으로 집계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소비 관련 테마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행됩니다. 내년 6월 말까지 최대 15일간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중국 국경절 연휴와 맞물리면서 국내 관광, 유통업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호텔, 리조트 관련주들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GSPNL이 3% 가까운 상승세로 거래가 52,300원이고요. 서부 T&D도 3.7% 오름세 보여줍니다. 파라다이스가 2% 넘는 강세로 21,600원. 호텔 신라가 1%가량 상승하고요. 아난티도 2.2% 강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9,300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진 시장이지만 일단 지난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장중에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 주목해볼 산업 리포트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로스 리서치 한영희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시황 한번 듣고 싶네요. 금요일 날 급락, 오늘은 또 급반등. 지금은 또
미국 증시 따라서 좀 가는 경향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좀 특수성이 있는 시황인 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테마적으로 보자면 이제 예. 배터리 열폭주 관련주들이 좀 뭐 상승을 보이고 있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또 부각을 받는 데는 어디냐? 보안 관련주. 네. 지금 보안업계는 호재들이 좀 많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니어스가 뭐 그러게요. 장중에 한 13%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뭐 사이버원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지금 시가총액은 좀 작습니다. 한 1,000억 원 미만 정도인데 실적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안 관련주들이라든지 뭐 드림 시큐리티도 그렇고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 쪽에서는 워낙 예전부터 이제 대장 자리를 갖다 보니까 이런 뭐 테마성을 타는 모습들은 보여준다라고 하면 시세가 좀 많이 분출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지금 뭐 시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은 현재 시황은 너무 좋다. 반도체 업사이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황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흘러가는 돈들이 어디까지냐 이제 장비주들 아니면 소재 관련주들까지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때 라운시큐하고 드림 시큐리티도 한번 탐방 가신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직은 못 잡혔거든요. 이렇게 아, 전화를 있죠. 해서 미팅을 잡아야 되는데 예. 이렇게 전화를 가끔 안 받으실 때도 있어가지고 네. 저희가 연결이 되면은 네. 또 이게 추석이 있다 보니까 연휴 전에는 또 잘 안 잡으려고 하세요. 이제 네. 그래서 한 10월 중순쯤에 한번 탐방을 갔다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안 관련주들에서.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네네. 그리고 비만 치료제 쪽도 워낙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그 D&D 파마텍 그때 네. 소개해 주셨잖아요. 일찌감치 소개하고 또 지난주도 한번 더 언급 주셨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출연하셨는데 D&D 파마텍 그날 상한가 쳤어요. 네. 이거 뭐 한영의 효과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안 돼요. 아닙니다. 큰일 나요. 그날은 전반적으로 이 비만 치료제 쪽이 그날 같이 뛰었던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네, 이제 시총 2조짜리를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네. 2조 원짜리인데. 근데 그때는 월요일 날은 우연치 않게 이제 화이자가 네. 메세라를 인수했습니다. 그 재료가 있었죠. 네네. 그래서 메세라랑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 D&D 파마텍이기 때문에 오랄링크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모멘텀이라는 플랫폼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D&D 파마텍이 결국에는 화이자가 이 메세라를 인수하면서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상한가를 갔고요. 예. 그 다음 날에도 이제 상승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D&D 파마텍이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NH투자증권에서 비만데이를 했었거든요. 비만데이. 네, 실제로 제가 갔다 왔어요. 네. 네, 비만데이라고 해서 첫 번째 세션은 이제 한미약품. 네. 저희 한미약품 갔다 왔어요. 지난주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네네. 한번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그 D&D 파마텍이 오후 세션에 한 번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가 G2G 바이오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G2G 바이오도 저희 다음 달에 갑니다. 네, 인벤티지 랩하고 예. 두 개 다 갑니다. 그래서 궁금한 기업 다 가실 네. 예정이네요. 예. 그래서 인벤티지랑 G2G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펩트론하고 미립구 쪽이기 때문에 네. 비교를 해서 어디가 지금 저평가돼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D&D 파마텍이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 날 IR 하고 나서 이제 시세가 쭉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 이유들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이슬기 대표가 그 지금 미국에는 갔거든요. 네. 지금 미국엔 가셨는데 그 전에 이제 IR을 마지막으로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언급들이 나온 것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글로벌 메시료제 시장 성장 전망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2034년까지 예상 시장 규모가 925억 달러, 한화로 따지면 이제 100조 원 규모의 시장인 거죠. 그럼 CAGR 연평균 성장률로 28% 정도로 높은 성장률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지금 DD01 같은 경우에 지속적인 대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연말에 48주 투약이 종료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확인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지방 간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내비춘 언급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메시 환자를 얼마나 모집했는지는 이미 나와 있는데 이거 한 번 더 언급을 했습니다. 원래는 마슬도 환자, 메시보다 조금 아래, 그러니까 네. 지방간이 좀 덜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메시 환자는 그보다 지방감이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치료 효과를 보려면 메시 몇 명이나 있니가 되게 중요한 건데 네. 전체 환자 모집군 중에서 80%가 메시 환자였기 때문에 만약에 효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유의미한 데이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그다음에 D&D 파마텍에서 얘기하는 걸로 이제 메시 기술 이전 관련들이 지금 한 두 가지는 나왔습니다. 네. 보스턴 파마슈티컬이 기술을 GSK가 사갖고 그다음에
팔구바이오가 팔구바이오를 인수한 회사가 어디냐? 로슈였습니다. 예. 그래서 두 회사들 모두 FGF 20일 타겟으로 지금 메시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임상 이상 단계에서 후기 단계에 있는 물질들이 많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가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경구용 펩타이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 경구용 펩타이드가 이미 상용화를 통해서 높은 효능을 갖고 있지만 많이 때려 넣어야 된다는 거죠. 펩타이드. 많이 먹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용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생산 단가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비싸면 먹을 것인가? 상업적인 것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D&D 파마텍은 펩타이드 기반 경구용 치료제 장점하고 저분자 경구용에 대한 한계를 모두 네. 합쳐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이자가 지금 붙어가지고 메세라를 인수하는 목적은 뭐냐? 결국에는 이 메세라를 인수하면서 메세라 자금으로도 사실 충분해요. 네. 왜냐하면 이번 연도에 IPO를 했기 때문에 IPO를 한 자금으로서 임상을 빠르게 진입할 수는 있는데 화이자가 돈이 더 많잖아요. 빅팜하고. 예. 그래서 화이자를 통해 가지고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화이자가 메세라를 통해서 인수한 걸 바탕으로 더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게 CVR 옵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바이오로 치면은 마일스톤 같은 개념이에요. 네. 뭐냐면 조건부 지급이라는 건데 네. 화이자가 조건부 지급을 걸었어요. 기본 인수 단가는 있고요. 너네가 이 정도 하면 더 줄게. 그다음에 더 줄게. 그다음에 더 줄게. 이게 총 3단계거든요. 그래서 CVR 옵션이 있는데 네. 여기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오랄링크가 CVR 옵션에 안 들어갔냐? 아직 임상 신청이 안 들어간 단계거든요. 예. 임상 일상이 안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 날 화이자 컨코를 좀 들어봤는데 일단은 이번 연도 수개월 안에는 메세라 경구용 치료제는 일상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CVR 옵션은 보통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건부 옵션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 097i 인젝션, 예. 233i 인젝션 둘 다 주사제인데 GLP-1하고 아밀린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 두 개는 이미 임상이 들어갔어요. 예. 이상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상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가치 평가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건부 옵션을 걸 수 있는데 경구용은 없다 보니까 아직 전임상 단계다 보니까 옵션을 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부정적인 뉴스라기보다는 사실 그냥 임상이 일상이 들어와서 데이터가 나오면 충분히 그걸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화이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 이제 연구원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야, 화이자가 과연 경구용에 대해서 이거 쉽게 생각할까? 거의 포기하고 인수했을까? 아니라고 저희는 결론을 좀 지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화이자는 이미 경구용 치료제 다누글리프론에 실패한 사례가 있어요. 많은 돈을 투여해가지고. 네. 근데 지금 경구용 치료제 전쟁이잖아요. 노보노, 그렇죠. 예. 일라이릴리, 오포글리프론하고 예. 오랄세마. 네. 그럼 과연 화이자가 메스라를 인수하면서 이거 가치 판단을 안 했을까?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CVR 옵션은 좀 다른 얘기고요. 그래서 만약에 화이자가 메스라를 인수를 하면서 속도가 좀 붙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데이터만 잘 나온다라고 하면 D&D 파마텍 주가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DD02라고 그다음에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좀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번 D&D 파마텍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FGF 21 같은 경우에는 네. 이번에 보스턴 파마 제 장표 하나를 좀 보여주시면은 제가 직접 가가지고 이거 장표를 좀 찍어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시면은 이제 보스턴 파마가 이거 내용일 겁니다. 아마 이거 자세하게 조금만 봐주시면은 GSK가 보스턴 파마한테 인수했던 계약 금액 규모가 이제 20억 불입니다. 그러면은 20억 불에서 계약금 업프론트 금액이 1.2 빌리언 달러고 그다음에 로슈가 팔구바이오 인수하면서 총 계약 규모가 3.5 빌리언입니다. 근데 여기서 계약금 업프론트 금액이 얼마냐? 2.4입니다. 그다음에 마일스톤이 1.1입니다. 그러면은 계약금 규모가 상당히 둘 다 큰 거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FGF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직접적으로 타겟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다르거든요. 메시 환자가 여러 개가 나눠져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도 그러니까 암이 1기, 2기, 3기, 4기가 있잖아요. 네. 메시 환자도 F0부터 F4가 있고요. 이 단계로 넘어가면은 간 경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럼 더 심각한 거죠. 근데 FGF21에서는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TND 파마텍 지금 DD01 같은 경우는 F2에서 F3 환자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뉴랄리라는 회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네. 거기는 뭐냐면 그 TLY012라는 그 DR5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F4랑 간경변 환자들 타겟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FGF21은 시장이 좀 더 크고 좀 더 급한 네. F4랑 간경변 환자를 노리는데 D&D DD01은 좀 작은 게 아니냐. 이걸 커버하는 게 이제 뉴랄리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 D&D 파마텍 관계사에서는 사실 이 DR5 타겟으로 하는 것들이 좀 충족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미 F2에서 간 경변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그 임상이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많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제약 바이오 쪽은 이렇게 IR을 가든지 그쪽 회사 측 설명을 듣고 시장 뭐 규모나 향후 그걸 보면 이거는 뭐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얘가 작년 6월 말에 작년 6월, 7월, 8월 이맘때까지도 뭐 한 2만 5천 원대 초반이었으니까 네네. 이게 결국 지난주 화요일 날 23만 9,500원까지도 고점을 찍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거의 뭐 10배짜리죠. 거의 10배를 할 수 있고 그러고 나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지금 이 숫자는 여전히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114억 매출의 영업이익 지난달 작년에 114억 매출의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50억. 그러면서 시총은 1조가 넘어. 아니야 2조가 넘어. 2조가 넘어. 이거 이랬을 때 결국 그거 미래 청사진을 보고 지금 여기서 이미 10배 가까이 시세난 이 종목에 여기서 들어가느냐는 좀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그거는 성향에 따라 다를 성향에 것 같습니다. 따라. 네. 그 임상적으로 이게 성공 네. 가능성이 있냐? 물론 이게 100% 다 성공하진 않겠죠. 예. 저희도 좋게 보지만 데이터가 안 나오면은 바로 이건 꼬꾸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네, 당연히 이건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는 맞고요. 네. 네, 모든 지금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는 기술 이전이 나오고 기술 이전이 나오면 그게 한순간에 확 돌려버립니다. ABL 바이오도 보세요. 바로 영업이익 나오잖아요. 근데 펩트론도 보시면 이게 미리큐잖아요. 분무기로 쫙 분사해가지고 미리큐를 만드는데 네. 그 지금 매출액 32억 나왔거든요, 작년에. 예, 예. 근데 시총이 지금 6조 5천억입니다. 와, 매출액 대비 엄청나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래서 제약 바이오를 매출로 따지면 안 되고 그렇죠. 네. 파이프라인 가치로 따져야 되는 거죠. 파이프라인, 예. 그래서 지금 아직 일라이 릴리랑 본 계약이 나오진 않았지만 릴리랑 계약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 순식간에 돌려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알테오젠도 지금 로열티로 보시면은 거의 1조 매출 가까이 올리겠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키투다 SC 하긴, FDA 예. 승인 받았으니까. 그럼 지금 알테오젠 시총에서 1조 원이면 더 밸류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네.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계약이 많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시총을 넘어서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약바이오의 위험성과 그다음에 장점인 둘 다 양날의 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시총은 사실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안 돼. 성장성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물론 저도 매출액 밸류로만 따지면은 이거를 말씀 못 드리겠죠. 네. 그래서 저도 항상 이게 어려워요. 그렇죠. 많은 걸 공부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만 말씀드리면 저도 쉽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 맞아요. 근데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이쪽은 숫자 갖고 덤비는 그쵸? 분야가 아니니까. 아니죠. 예. 네. 맞아요. 네. 예. 자, 그래서 오늘 또 소개해 주실 탐방 기업 또 알려주세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오늘은 저희가 심택이라는 아, 심택 심택.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PCB 심택. 기업입니다. 예. 기판 만드는 기업이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심택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거는 정말 저희가 이거 매수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주위에서 매수 추천은 아닙니다. 네, 절대 예.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왜 이런 회사가 왜 심택이 올랐는지도 한번 리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심택을 좀 NDR을 진행을 했었는데 심택은 원래 탐방을 안 받습니다. 아, 여기가 공급사가 우리가 아는 데가 있어가지고 예. 민감한 기업이어서 예. 네, 탐방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네. NDR로 진행을 했는데 이제 PCB를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낸두 MCP 수주 확대랑 통해 가지고 그냥 소캠 AI 쪽으로 인해 가지고
좀 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시면 주가가 쭉 갔잖아요. 네. 그럼 이제 장비라든지 부품사들도 이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낙수 효과가 예. 있으니까. 근데 지금 심택은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있으려면 일정 부분 이상 BEP를 넘어야 되잖아요. 네, BEP가 손익분기점이 한 3,200억에서 3,300억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네. 가동률 기준으로 보자면 한 70% 초반 정도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BEP를 상회한 수준부터 보자면 공원이익률이 얼마냐? 40%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보자면 컨센이 1조 3천억에 307억이거든요. 영업이익이. 네. 예. 근데 작년까지만 하고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반도체가 정말 안 좋았죠. 그래서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보시면 23년, 24년 주가 쫙 내려온 거 보이시죠? 뭐 하이닉스는 HBM으로 좀 더 갔지만은 삼성전자는 이제 HBM 콜 테스트가 없다 보니까 좀 주가가 지지부진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 연도에 확 돌려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21년도에서 22년도 반도체 빅사이클 동안 영업이익률이 20%였습니다. 그래서 네. 실적 견인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성장이 정체됐던 MCP 부분이 2분기부터 수주가 가시화됩니다. 특히나 여기서 낸드 시황이 진짜 안 좋았어요, 그동안. 네. 네, 안 좋았는데 최근에 낸드 시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 모멘텀이 다시 작용을 하고 있다. 돌아오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AI 확산에 따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이제는 AI와 기결이 되는 건데 네. 여기 서버형에 들어가는 HDD가 있어요. 대용량 메모리인데 이게 교체 수요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근데 HDD가 정말 시황이 안 좋아가지고 업체들이 다 구조조정이 됐어요. 네. 다 망하거나 인력이 없거나 공장 축소하거나 캐파 축소하거나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이제 대체제 너무 HDD 업체가 없다 보니까 야 그럼 우리 대체제 당장 지금 물량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받느냐 이게 QLC SSD가 HDD 공백 수요를 메꿀 수 있다. 그래서 네. QLC SSD 채택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2026년부터 출하량이 급증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래서 낸드 가동률이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심택의 낸드 PCB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캠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소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CXL 메모닉 모듈하고 LPDDR, 그러니까 저전력 반도체인 거죠. 이것에 대해서 PCB를 만들고 있는데 네. 소캠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이게 촉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AI 서버에서 활용되는 저전력 D램 기반의 메모리 차세대 메모리 모듈인데 네. HBM 단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야 우리 대체제 어디서 찾냐? 이것이 이제 소캠입니다. 그래서 모듈형 메모리인데 결국에는 이제 소캠에 대한 PCB로서 심택은 이제 22년도부터 소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퀄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요. 현재 메모리 고객사 한 곳의 퀄 테스트는 완료가 됐었고요. 심택이 유일합니다. PCB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소캠 양산 시기는 빠르면 2025년 4분기입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심택의 경쟁력이 빠르게 확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연도는 사실 턴어라운드하는 시기고요. 본격적인 매출에 대한 성장은 26년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심택을 소개하면서부터 우리 한수께서 이미 주가가 금년 들어서도 많이 올라고 시세가 나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야, 이 심택 홀딩스도 장난 아니네요. 가치에 따라서 이렇게 연결 가치에 따라서 네. 연결된다. 이 두 개 종목이 좀 소위 시장에서 말하는 좀 손타는 주식입니까, 이거? 그런 건 아니죠.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주가 않아. 보시면은 이거는 실적 따라가는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이거 9,000원이었어요. 9,6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4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 손타는 주식 아니면 이거 되게 고생 많이 하신 주주분들 많아요. 고생하신 주식. 네, 왜냐하면 작년 여름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직 낙하해가지고 그때 35,000원인데 9,000원까지 하락했거든요. 아이고. 그럼 마이너스 70%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손타는 주식은 아니고 업황이 되돌려졌기 때문에 업황이 되돌리니까. 최근에 UBS에서 리포트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보고 있는데 그래서 UBS에서 이거 굉장히 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네. 하도 대한민국에 이상한 종목들도 많고 진짜 그 아무 실체 없이 그거 하는 종목들도 많아서 이쪽은 그래서 한 번 더 한수께 한번 여쭤보는 거죠. 그런 회사는 절대 아닌데 네. 주가 움직이는 거 보면은 너무 이게 진짜 다이내믹해. 요즘 반도체가 한 번 타면은 한 번 타면은 뭐 뒤도 네. 안 돌아보고 막 네. 예. 반도체 잘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좋죠, 사실. 그러니까.
오늘 또 산업 보고서 어느 기업이에요? 이거는 관심 있게 보면 좋을 만한 오늘은 기업이에요? 기업보다는 산업에 대해서 좀 썼습니다. 산업. 산업에 대해서. 기업을 소개시켜드리기보다 오늘은 그냥 조금 어려운 산업입니다. 어려운 방사성 산업. 의약품입니다. 방사성 의약품입니다. 방사선을 통한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암 치료 암 치료랑은 조금 다른 건데, 예.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저도 이거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예. 저희 연구원들이랑 이거 하면서 와 이거 진짜 어렵다. 근데 이해를 하고 나니까 성장 잠재력이 어마무시하다라고 그래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 이슬기 대표랑 제가 예전에 인터뷰 한번 했었어요. 예. 네, D&D 파마텍 이슬기 대표랑. 근데 거기도 이제 지혜 알파라고 해가지고 그 방사성 의약품을 진행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듀켄바이오, 퓨처캠, 네. 셀비언 이렇게 씁니다. 근데 퓨처캠, 셀비언은 얼마 전에 전립선암 네. 쪽으로 이제 간 거죠. 근데 전립선 방사성 의약품이 지금 제일 빠른 데가 퓨처캠, 셀비온입니다. 물론 해외에서 보자면 플로빅토 있습니다. 노바티스 여기가 제일 빠릅니다. 이미 네. 출시가 돼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처음부터 좀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방사성 의약품은 앞으로 새로운 치료의 모달리티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랑 표적 분자를 결합해가지고 저렇게 결합합니다. 플러스 해가지고 그럼 저게 이제 방사성 의약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 암에 있는 종양을 표적해가지고 거기만 이제 핵으로 때려 넣는 겁니다. 원래 항암은 치료받다 보면 부작용이 있잖아요. 심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주변에 암 치료하시는 분들 보면 머리 다 빠지고 왜냐면 다 내 몸에 정상세포라든지 암세포라든지 다 공격을 해버리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네, 예. 그냥 암을 위해 가지고 네.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머리 다 빠지든 몸이 안 좋든 일단 암부터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은 다른 건데 이거는 예. 표적을 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립선 암이나 신경 내분비 종양을 넘어서 가지고 적응증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예. 폐암이나 유방암, 흑색 종양 이런 쪽으로. 근데 기존 치료에 내성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심했던 환자군에서는 새로운 대안이 생긴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전통적인 신약 같은 경우에는 화학 반응을 통해 가지고 세포 내에서 단백질이나 효소를 조절을 합니다. 근데 방사성 의약품은 이제 방사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알파산, 베타산 예.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물리적 에너지를 활용해 가지고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양을 직접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치료에 내성이 있는 사람들조차 치료를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먹는 거예요, 쏘는 거예요. 이게 그 치료 같은 경우에는 펫시티라고 해가지고 예. 뭐 따로 주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사하는 네, 거. 그걸로 이제 CT를 또 활용해가지고 진단을 하는 거죠. 이제 전립선 암이 종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네. 그 단백질이 있어요. PSMA라고. 네. 네. 거기에 붙으면 이게 펫시티나 MRI로 촬영을 쫙 하게 되면 영상 촬영을 쫙 하게 되면은 이게 하얗게 보여요.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이 전립선암으로 그냥 MRI나 CT로 촬영하면은 이게 안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그 약물을 넣게 되면은 거기에 붙어가지고 얘 여기 암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쫙 보입니다. 네. 이 사람 전립선암 있구나. 아. 그럼 치료 들어가는 거죠. 어.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방사성 의약품의 가장 큰 물리적 한계가 뭐냐? 밸류체인 구축입니다. 왜냐하면 방사성 의약품은 반감기가 진짜 짧아요. 예. 최소 몇 시간에서 최대 며칠. 그러면 이게 생산을 하거든요. 이게 예. 그냥 신약 규제가 아니고 그냥 식약청의 허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원자력 규제도 있어요. 예. 방사성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두 개를 다 규제를 해야 되는데 반감기가 짧다 보니까 예. 만약에 보통은 지금 이게 병원 지하실에 있거든요. 네. 차폐 시설이라든지. 예. 그래서 생산을 하면은 해외로 쏘려면 비행기 타가지고 바로 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치료 환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반감기가 짧은 게 밸류체인 구축하는 게 가장 크다라는 거고 그래서 방사성 물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자력 규제랑 전용 제조 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님비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어느 지역에 그 방사선 그런 거 들으면 네, 주민들이 들어오면 반대가 심하죠. 반대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구축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한 번 구축한 회사는 독점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뭐 일동제약 네, 오늘 제가 일상 10시에 네, 결과 네, 200mg 그 경구용 치료제가 있어가지고 네, 오늘 아니. 좀 추가적으로 있다.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벌써 45분. 빨리 보내드릴게요. 네네, 오늘 내용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시장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47포인트, 3,433. 코스닥도 지금 10포인트 이상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예. 예.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 갖고 이렇게 하는데 네. 그래요. 이들에게는 한국 시장이 너무나 만만하고 진짜 돈 벌기 좋은 그건가 봅니다. 그렇게 급락장을 만드는 와중에 또 이렇게 땡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아유, 지금 한참 지금 본인이 신이 나가지고 막 지금 방사성 의약품 그거 설명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예. 뭘 그렇게 또 배려해 주셔서 시간 됐다고 가라고. 배려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기업 공개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을 수 있고 또 그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방송에서 또 풀어줄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거죠. 예. 저는 시간 꽉 채우고 나서 한영희 수석 하는 그 표정이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가만히 뒀는데. 네. 자, 오늘 시장 흐름 좋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BG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